안녕하세요.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에서 실험 기법을 주제로 조사한 8주입니다. 실험 기법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헤일리가 창시한 전략적 구조주의 가족 치료 등과 같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목차의 순서대로 가족 치료 모델의 배경, 전략적 구조주의의 정의와 목표, 그리고 특징, 역설적 지시, 그리고 실험 기법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 치료 모델은 크게 초기와 후기의 모델로 나뉘어집니다. 이 중 초기 모델의 갈래인 이론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며 지시적 접근을 사용하는 전략적 모델은 다시 한번 세 가지의 학파로 나뉩니다. 이 세 개의 학파 중 제2에일리의 전략적 구조 모델에 오늘의 주제인 실험 기법이 포함됩니다. 헤일리는 가족치료 분야에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손꼽힙니다. 헤일리는 미누친, 에릭슨, 베이트슨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점차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적 가족치료 이론은 가족치료 모델의 발전사에서 보여준 다양한 이론들을 포함시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 매더너스와 가족치료 연구소를 설립한 후 본격적으로 전략적 가족치료에 대한 이론들을 발표했습니다. 헤일리의 가족치료 모델에서는 증상의 의도에 대한 의미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잘못된 해결책은 가족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된다고 보고 해당 가족이 지켜내려는 가족 향상성은 무엇인지 이것을 가족의 위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위계 개념입니다. 미누친의 영향을 받은 헤일리는 가족 내에서의 위계 개념에 대해 강조하는데 여기서 위계란 조직 체계 내에서의 힘의 분배를 의미합니다. 위계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위계 수준을 넘어서 형성된 결탁이 있을 때, 특히나 결탁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가족 내 갈등, 권력 투쟁, 그리고 증상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가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은 가족 내의 위계 질서와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에 초점을 둔 가족 치료 이론입니다. 이 모델의 목표는 증상 행동을 제거하고 행동을 규제하는 가족 체계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 밖으로 나가기를 거부하는 초등학생 딸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체계도 관심을 두지만 주로 가족 위계에 초점을 두고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에 더 주력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가족 간의 문제에 딸이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부모와 딸이 역기능적인 삼각관계를 이루진 않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의 해결 과정 및 이 과정 속에서 치료자의 역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5단계로 친화 단계, 문제 규명 단계, 상호작용 단계, 그리고 목표 설정 단계를 지나서 개입의 선택과 실행의 단계로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치료자의 태도와 역량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먼저 역량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치료자는 각각의 내담자의 가족에게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과 함께 내담자 가족이 잘 따르도록 통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활동성과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데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제와 건의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에서는 치료 과정을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권력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력 투쟁의 결과가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 치료 상황에 대한 통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내담자에게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다만 이때 치료자의 권위는 권위주의적인 것과는 차별된 편안하고 융통성 있는 권위여야 합니다. 치료자의 태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째로 어떤 문제가 사소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더 중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주관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상담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보다는 특수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애정이 줄었다는 것보다는 퇴근했을 때 기대하는 부인의 태도에 대해 말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담자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나 과거에 사용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 이외에 과거 탐색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가족의 위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넷째, 치료자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내담자의 경험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제3자로서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태도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는 가족이 극단적인 의사표현을 하기보다 변화와 협상이 가능한 표현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외에 전략적인 구조주의 모델의 특징을 간단히 열거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 행동 변화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개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역설적 지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 카테고리처럼 역설적 지시는 헤일리의 전략적 구조주의 모델의 치료 기법 중 하나입니다. 역설적이라는 뜻답게 문제를 유지하는 연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이 역설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 즉 문제 행동을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이전까지의 전략적 치료 모델에서 시도되었던 기존의 방법과는 전혀 상반된 방식으로 치료자의 목표와 반대되는 것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여 변화하라는 메시지와 변화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치료적 이중 구속이라고 합니다. 역설적 지시는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클라이언트가 증상을 통제하거나 증상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흔히 증상 처방, 실현 기법, 제지 기법 등을 역설적 지시 기법이라 아울러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현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조에서 실현 기법에 대해 발표하게 된 이유는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학자들의 기법을 비교하던 차 발견한 실현 기법이 기존의 상담이나 치료 방법과는 다르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문제 행동을 정해진 시간에 하게 하는 등의 독특한 과제를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 스스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특이하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탐구하고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투표와 회의 끝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실현기법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현기법은 클라이언트가 가진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 증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과제를 클라이언트에게 부여합니다. 이때 클라이언트는 증상을 포기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일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증상을 멈추는 게 가능케 됩니다. 따라서 실현기법은 포기할 수 있는 증상임이 전제되어야 하며 증상을 갖고 있을 때 더 어렵다는 것을 클라이언트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실현 과제는 클라이언트의 바람과 일치해야 하며
불건전하거나 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적 약속과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헌신이 강해야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현 과제가 증상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증상이 제거될 때까지 실현의 정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실현 과제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면 더욱 좋습니다. 이제 실험 기법의 치료 방식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자가 문제를 명확히 규정한 후 증상이 발생할 때마다 구체적인 실험 과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밤새도록 책을 읽게 하거나 청소를 하게 하여 아예 잠을 자지 못하도록 일어나 활동하는 일을 과제로 줍니다. 둘째, 역설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증상 자체를 활용해서 과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시간에 집중적으로 우울해지라는 과제를 주는 것을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정의와 증명 기법을 활용해 실험 과제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치료자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영향을 통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복수하는 행위로 규정했던 행동을 치료자가 보호적이고 격려하는 행위로 재정의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치료자의 재정의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고 결국에 증상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 이상을 하나의 단위로 합쳐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야뇨증이 있는 아동의 경우 어머니에게 아침마다 아동을 깨우고 아동이 오줌을 쌌을 경우 받아쓰기를 시키고 오줌을 싸지 않았을 경우 받아쓰기를 시키지 말라는 과제를 줍니다. 어머니와 아동 두 사람에게 한 단위로 실현을 주는 예시입니다. 이 과제는 두 사람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체험으로 남고 따라서 증상은 소멸되고 쓰기 능력은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과제에서 필수적으로 부여할 조건 및 유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가 문제 제거를 원해야 하며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실험 과제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하고 과제의 선택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과제는 합리적이고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증상의 해결은 가족 체계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실험 과제는 가족 체계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그 과제를 꾸준히 반복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 같은 유의할 점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실험 기법은 가족 구성원의 대부분이나 일부에게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확고한 동기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가족이 주 클라이언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속적이고 꾸준한 과제를 함께 준비해줄 전문적인 치료사도 필요합니다. 반면 이 뜻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이므로 기관에서 멀리 살고 있거나 의욕이 부족하거나 단시간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는 부적합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서 실험 기법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16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혼 후 다시 재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들은 집 뒤에 더러운 잡동사니 등을 계속 쌓아놓고 치울 줄을 모릅니다. 새어머니는 아들이 모아둔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데 비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관심하기만 합니다. 새어머니와 아들은 크게 싸우고 아버지는 이 상황에서 아들의 편만 들어 결국 계모와 아버지도 불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험 기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료자는 가족 모두와 각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후 아버지에게 아들을 뒤뜰로 데리고 가서 잡동사니를 파묻을 수 있는 구멍을 파게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몇 주일이 지났을 때 아들의 증상은 없어졌고 아버지는 그의 아들에게 더 관여하게 되었으며 새어머니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해결하고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에게 한 단위로 시련을 부과한 방법이며 아들에게는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구멍을 직접 파게 함으로써 역설적인 치료 방법으로 과제를 부여했습니다. 아들은 쓰레기를 무작정 모으면 그만큼 더 구멍을 파 노동을 해야 함을 깨달았고 그 결과가 고통스럽기에 잡동사니를 모으는 증상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아들이 구멍을 파고 쓰레기를 모으는 것을 계속 지켜보며 아들의 삶에 관여했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위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8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